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라이브 하고요. 또 신용등급에 대한 게 이제 라이브로 갔었는데 거기서 어쨌든 신용등급 쪽에서의 그 연준 보고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한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이 될 거고요.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우에는 물론 뭐 이제 정치적이고 세계 뭐 그런 거에 영향이 있지만 어쨌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게 경제 어떤 아웃룩 전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경로가 이제 좀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은행 BOJ는 원래 금리 인상할 생각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돈을 더 찍겠다. 그래서 해당 없음에 해당이 되고요. ECB는 좀 다른 입장이에요. 아무래도 자기 바로 앞마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에너지가 원래도 제가 저번 라이브 때 말씀드렸듯이 가스가 인플레이션의 주 원인이었는데 그 가스 값이 지금 급등하고 있고 오일이 지금 브렌트를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브렌트가 105불 위로 일단 떴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도 금리를 좀 늦추겠다. 그래서 보폭을 작게 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3월 1일자에 그 독일 국채하고 전부 다 플러스 기준으로 갔던 게 가격이 상승을 해가지고 다시 마이너스 금리로 돌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돌입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조금 예상이 됐던 부분이긴 한데요. 갑자기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준 같은 거는 완전히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연준은 어쨌든 금리를 올리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뭐 시장의 기대감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연준 기대 이거를 이제 금리 인상 이 경로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원래 3월 이제 한 17일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서 50 베이시스 포인트 0.5% 올릴 확률을 시장에서 거의 제로로 만들어 준 상태고요. 한 25 베이시스 포인트 즉 0.25% 정도 올린다가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서 QE를 바라보는 이 미국 연준 중에서도 완전히 다른 두 시각을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회사채 시장을 바라보는 QE가 부작용이죠. 그래서 QE가 종료돼야 된다는 뉴욕 연준의 회사채와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요게 오늘 메인이 될 거고요. 가장 어렵고요. 엄청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반복적으로 좀 설명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원문을 전체를 다 읽는다고 생각해 주시고 좀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나온 거예요. 요거는 고용에 관련된 건데 요거는 보고서라기보다는 레터에 가깝고요. 요건 좀 빠르게 짧게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가 메인 디시죠. 그렇죠. 메인 코스인데요. 굉장한 특혜를 받았답니다. Exorbitant Privilege를 받았는데 누가 받았냐? Prospective Fallen Angel이라는 어떤 친구들이 채권 시장으로부터 회사채 시장으로부터 어떤 보조를 받았다라는 거고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그 원인은 quantitative easing 즉 양적 완화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완화가 어떤 채권 시장을 좀 움직여가지고 Prospective Fallen Angel이라는 기업에 이런 보조를 지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문을 볼 거니까 앱스트랙은 필요가 없겠죠. 바로 소개로 가겠습니다. 자, risky firms just above investment grade cutoff가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fallen angel, 즉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기업인데 어떻다? 투자 등급에서 강등될 위기를 처한 그러한 기업들이 타락한 천사들인 기업이고요. 여기서 다운그레이드 된다면 투자 등급에서 탈락해서 투기 등급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차입 비용, 즉 회사채 발행 시 줘야 되는 이자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말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약간 이제 배경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QE가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항목이 진행됐는지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보시는 문서는 연준 보고서의 문서가 아니고요. 요거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 미국의 신용평가 회사에서 한 크레딧 레이팅 메소돌로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신다면 요거는 이제 신용 평가 방법론이죠. 네,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신용 평가 방법론인데요.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 그리고 트리플 B, 더블 B,
싱글 B, 트리플 C 이렇게 쭉 있는데요. 물론 이 등급마다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왼쪽에 보시면 큰 이 분류가 존재합니다. 바로 트리플 A부터 BBB 마이너까지는 투자 등급인 거고요. 그 아래 등급인 BB 플러스부터 D, 요거는 이제 거의 부도가 난 상태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투기 등급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Q이죠. 즉 2009년부터 어디 2020년 3월 팬데믹 비상 매입 프로그램 이전까지는 어디까지만 매입이 됐다? 투자 등급만 매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BBB 마이너스 등급의 부정적 전망을 가진 기업의 회사채까지 연준이 일괄적으로 매입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것이 또 이 AAA하고 AA 내부에서도 그죠? AA 플러스가 있고요. 그죠? 안정적이고요. 마이너스 AA 그냥 있고 AA 마이너스가 있고 AA 플러스에도 AA 플러스 긍정적, AA 플러스 스테이블, AA 플러스 그죠? 부정적 이렇게 다 나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전망과 그 안에서 노치를 쪼개놓은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뭐 한 등급 다운됐다는 거는 AA에서 AA로 떨어졌다, AA에서 A로 떨어졌다 이게 아니고 플러스에서 그냥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그 밑에 단계 플러스 이렇게 가는 것이 한 노치 한 단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프로스펙티브 폴린 엔젤은 뭐냐면은 현재 신용 등급이 BBB 마이너스 등급이에요. BBB 마이너스 등급 중에서도 부정적이거나 뭐 그런 쪽의 등급인데 여기서 잘못하면은 떨어질 것 같이 위태로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바로 프로스펙티브 폴린 엔젤이고 떨어지면 폴린 엔젤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천사였는데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20년 3월 비상 매입 프로그램을 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그죠? BBB 마이너에서 BB로 강등되더라도 어떻게 된다. 오케이, 요거는 매입을 해주겠다라는 비상 매입 조치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QE가 또 한 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 BB 플러스 등급이나 뭐 그냥 BB 등급 뭐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현재 QE 매입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BBB 마이너스 채권이 그래서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연준이 계속 사주니까. 그렇게 돼서 BBB 본드 스프레드, 즉 BBB 채권의 이율이 AAA나 국채 같은 거에 대비해 가지고 원래 400베이시스 포인트, 즉 4%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1.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 그래서 QE가 시작되고 나서 현저히 줄어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물론 저번 영상 중에 구로다 총재 연설 내용을 좀 깊게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QE라고 해가지고 나라가 안전자산을 사가지고 투자자들을 약간 위험한 쪽으로 밀어내는 것이 QE의 역할이다 라고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론 모기지백 서큐리티도 이제 그 되는 거죠. 즉 뭐 대출 채권 같은 것도 나라가 사주는 그런 게 되는데 이 회사들이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빚이 엄청나게 늘더라. 그래서 요거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일단 뒤쪽에 요걸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마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한국은 거의 지금 보면은 가계부채가 이제 대부분이 이제 되는 어떤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금융시장하고 어쨌든 가계부채는 좀 안정세를 이렇게 찾아간 반면에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반 기업 부채가 많이 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 QE가 진행되고 미래 이자율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낮아질수록 그 채권 시장에서는 어쨌든 BBB가 많이 발행이 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QE가 진행됨으로써 이제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BBB 채권이 많더라라는 거를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부채가 이 정도 되는데 지금 딱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BBB 채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뒤쪽에 부록에서 한번 먼저 살펴보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BBB가 어쨌든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QE가 쭉 진행되는 동안 그래서 요 뭐 2020년 요 즈음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실질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BBB가 몇 주 만에 그렇죠. 2008년 금융위기에 2배 이상 강등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신용등급. 그래서 결국에는 연준이 이렇게 이 쇼크를 이렇게 줄이기 위해 가지고 더 많은 매입. 원래는 BBB까지 매입했는데 이제는 BB나 BB 플러스까지 매입을 하는. 그렇게 해서야 시장이 안정이 됐다. 그래서 채권 시장 자체가 뭔가 오작동했다는 것을 요즘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를 여기서 한번 파악을 해보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락천사는 BBB 마이너스 등급인데 이렇게 향후 등급 강등에 취약한 기업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할 거냐라는 건데 일단은 투자자들이 사줬기 때문에 어쨌든 발행이 많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자들이 채권을 발행을 뭐 모집을 하는데 뭐 응찰을 안 하거나 이렇게 되면 공급이 불가능하는 거니까 일단은 QE하고 그거에 대한 요인 때문에 일단은 이게 발행이 될 수가 있었고 또 이 기업들은 그렇게 발행된 큰 돈을 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은 채권을 찍어가지고 그죠? 굉장히 공격적인 인수합병 정책을 펼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서 이게 또 가능했던 거는 BBB 마이너스나 BBB 등급 회사들이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지면 신용등급 강등을 해야 되는데 신용등급 회사들도 강등을 안 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과하게 등급을 부여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때 M&A 했던 기업들이 특히나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10년 2008년부터 이제 뭐 2020년 초반 한 10년 이상 동안 이 양적 완화 때문에 투자 등급 채권 특히 낮은 등급의 투자 채권에서 너무 이제 자본이 과공급됐다. 즉 캐피털 미스올로케이션이라는 거죠. 이게 자본 분배가 잘못됐다는 거고요. 요거는 보험회사라든지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이제 채권 금리가 계속 이제 QE로 인해서 낮아지니까 즉 채권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요것 때문에 줘야 되는 즉 정액 그 정액이나 정률 이러한 그 보험료나 미래연금을 맞춰주기 위해 가지고 이런 데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요 요인에는 발행자 이슈가 있고 또 채권 자체 이슈도 있고 또 투자자 자체 이슈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준 여기 보고서에서는 할 거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요 신용등급 표 있죠. 요거는 신용등급제잖아요. 결국 요건 등급제인데 우리가 개인 여러분들 대출 받으실 때도 뭐 보셨겠지만은 신용 점수대가 점수제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개인을 평가할 때 점수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업에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알트맨 Z 다시 스코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신용 점수를 보고 BB 플러스 등급, 그죠? BB 플러스 등급의 신용 점수보다 BBB 마이너스 등급의 신용 점수가 낮다. 즉 이 신용 등급이 이제 역전되는 거죠. 신용 점수로. 여기 있는 친구는 당연히 신용 점수가 높고 여기 있는 신용 점수가 낮아야지 이 등급이 맞는 건데 역전이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 등급이 높더라도 신용 점수가 낮고 신용 등급이 낮더라도 신용 점수가 오히려 높은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 보고서의 골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신용 점수를 어떻게 뽑아냈느냐라고 한다면 부채 비율, 또 이익률, 그리고 총 자산, 그리고 이자 보상 배율이죠. 요거고요. 또 이런 이제 기업들이 또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이렇게 돈을 많이 빌린 기업들이 고용도 덜하고 투자도 덜하고 또 매출도 좀 덜 나오고 또 향후에 이렇게 신용등급이 실제로 강등되거나 강등 워치리스트에 오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BBB 마이너스 등급 기업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이렇게 신용 등급이 점수로 따지자면 내려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가고 버틸 수 있게 되었는지, 또는 신용 평가 기관들이 왜 강등을 하지 않았는지를 좀 파악을 해보던가 아니면 그 사태를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또 BBB 마이너스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채권 시장이 왜 이렇게 낮은 금리로 높은 가격에 사줬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보는 시간이 가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쭉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BBB 마이너스 등급의 이 채권들 중에서 지금 Vulnerable Relative Within Rating, Non-Vulnerable Benchmark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BBB 마이너스 등급 중에서 해당 모든 신용 등급 중에서 뭐 A라든지 AA 마이너스라든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BBB 그냥에서도 긍정적, 안정적, 부정적이 있습니다. 그게 워치리스트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비교를 해봤더니 BBB 마이너스 등급에서만 나오는 현상인데, 전망이 부정적이더라도 오히려 이자가 어떻다, 이자가 금리가 떨어지더라. 그렇죠. 다른 데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데 BBB 마이너스 등급만 그렇다라는 걸 하나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거죠. BBB 마이너스 등급에서 애초에 신용 점수대로 해가지고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BBB, 얘는 아무리 점수대로 봐도 BBB 마이너스는 절대 아니야. 신용 등급으로 봤을 때 BB 플러스보다 떨어지니까 얘는 이 밑에 등급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신용평가 회사들이 안 내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등급에 상응하는 금리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다운그레이드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채권이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돈을 빌리거나 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서브시디, 보조를 받았다라는 게 바로 다운그레이드 어보이던스고요. 이제 미스프레이싱은 아까 요 부분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른 채권보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금리가 뭐 부정적 전망이가 이러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요 미스프라이싱은 지금 BBB 등급에만 있는 거고, 다운그레이드 어보이던스 같은 경우는 다른 등급에도 있지만 BBB가 엄청나게 심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거의 뭐 다른 채권의 4배, 5배, 뭐 3배 이상 그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근데 이제 이게 또 이렇게 큰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투자 등급하고 투기 등급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비상매입 프로그램 전까지는 연준이 BBB 마이너스까지만 사줬으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오토 자동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BB 플러스로 딱 떨어지면 자동 매수가, 즉 수요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아예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 따져봤을 때 뭐 아까 전에 한 요 정도, 즉 3천억 달러 정도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BBB 마이너스 등급 회사들한테 좀 보조로 지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게 되면 그러한 이유는 또 뭐냐면은, 보험 회사들이라든지 아까 연금 회사들이 이런 걸 많이 사간다, 즉 투자 등급 채권을 많이 사간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회사들이 투기 등급으로 내려가기에는 또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어쨌든 돈을 관리하는 회사고 이렇게 그 수탁자한테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내 노후 자금을 투기 등급의 위험한 회사에 사실 금리가 높다고 투자하는 건 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목적성이 있는 회사들이 실제적으로 투자 등급에, 명목상으로 투자 등급에 들어있는 회사들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QE 때문에 너무 국채라든지 뭐
더 우량 등급의 회사채들 금리가 다운이 됐으므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는 사는 사람은 명목적으로 이걸 사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거고, 연준은 계속 수요를 넣어서 깔아주기 때문에 수요가 더블로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으므로 돈을 저리에, 그죠, 높은 채권을 높은 가격으로 대량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업들이 결국에는 채권을 더 찍고 엄청난 위험을 감내하는 그런 투자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M&A 하고 나서는 이 신용등급 회사 전체적으로도 등급을 떨어뜨리지 않는 그러한 현상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지금 M&A를 통해서 결국에 이 기업들, 뭐 프로스펙티브, 폴르니, 타락천사 기업들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뭐 신세계라든지 한국에서 M&A 많이 하는 기업들이 항상 하는 말이죠. 내가 뭐 장식품이라든지 이런 걸 사는 게 아니잖아. 내가 돈을 내고 돈을 버는 주체인 기업을 매입을 했으니까 그 기업이 버는 돈으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내가 빚을 갚거나, 또는 너와 내가 수직이나 수평으로 사업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비용도 줄여도 되고 시너지 효과가 나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많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회사가 막 이렇게 설명한 대로 되는 경우는 또 아닌 경우도 많더라라는 거고요. 결국 회사가 이 굉장히 수요가 늘어난 채권 시장에서 돈을 많이 끌어와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회사들은 결국에는 이 자본 시장의 환경을 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제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연준의 어떤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얘들이 진짜 기초 체력이 이 M&A나 뭐 이런 채권을 발행한 돈으로 이제 가져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무너지게 됐고, 요게 이제 자본 시장이 실패를 한 거다라는 거고요. 근데 얘들이 결국에 막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도, 그죠? 이 회사가 들어간 이 산업 자체가 어떻게 되면 기본이 안 되고 이렇게 돈을 버는 이게 정상적인 이런 이 M&A 활동이라기보다는 그냥 점유율을 높이는 활동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하나 들어온 이런 업종은 고용도 장기적으로 낮고 투자도 장기적으로 낮고 세일즈 그로트 레이트죠. 매출 성장률도 적고 또 가격 인상도 잘 못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가 결론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자의 수요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왔는데 그거 갖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하나의 예를 지금 2014년에 뉴웰 브랜드라는 소비자의 업체 기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될 건데, 얘가 이제 BBB 마이너스 등급으로 계속 몇 년 동안 있었다, 그죠?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가 뭐 아까 신용 점수대로 하면은 고 신용 등급에서 금리 채권이 나가면은 뭐 0.3% 0.5% 정도 더 줘야 되는데 그거를 일단 안 줘도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이제 이자로 회사채가 발급이 되었고요. 요거를 통해서 자르댕이라는 어떤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빚도 늘고 어떤 매출처도 굉장히 늘었는데, 이 회사가 뭐 3년 안에 이렇게 좀 부채를 줄이겠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역시 이것도 지키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하지만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도 신용등급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S&P가 BBB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죠? 2018년에 CCC로 콱 떨궜다. 즉 요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신용등급 원래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회사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재무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여기서
S&P도 버티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심화됐다라는 것을 하나의 예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QE가 물론 이제 회사채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근데 관련 연구를 보시게 되면 뭐 다양한 이제 시장에도 이 회사채 시장이 워낙 크고 이게 하나의 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위험에 이 정도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정크 본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출 시장이라든지 또 주택 시장 이런 대출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요. 요런 것들이 결국에는 5만 대만 이 다른 채권 상품에도 굉장히 영향을 줬다. 그리고 뭐 여러 은행들도 다 이제 BBB 시장에서 이제 좀 위험성을 감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코로나라는 실질적으로 실질 경제에 이제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딱 발생했을 때 순식간에 높아진 부채 비율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지는 현상을 이렇게 벌어졌고요. 요게 이제 은행도 금융기관도 매한가지다. 그래서 회사채 시장이 이제 낮은 금리로 발행이 되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이제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또 은행도 대출 이자라든지 대출 내주는 양에 따라 가지고도 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 즉 신용 등급이 신용 점수가 안 좋고 얘가 상환 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높은 신용 등급을 유지하면서 낮은 금리를 주고, 그죠? 많은 돈을 내주는 거는 이렇게 위기의 확률을 증가시킨다는 말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자본이 잘못 배분이 되면서 지금 BBB 채권 시장에 약간은 많은 굉장한 리스크가 발생을 했다라고 연준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어쨌든 이 신용 등급제라는 어떤 제도 안에서 이렇게 또 리스크가 증가했음에도 등급을 안 떨어뜨리면 모두의 포트폴리오가, 그죠? 더 위험한 자산으로 이동하는데, 그거는 투자자 자신도 모른다는 거죠. 투자자는 신용 등급을 믿으니까 내 눈에는 이게 BBB 플러스, BBB 마이너스 적혀 있는 대로지만 실제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임플라이드하고 생각한 것보다 포트폴리오가 더 위험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나는 이게 굉장히 안전하고 밸류, 가치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건 BBB도 안 되는 수준의 어떤 투기급 채권이나 주식이다라는 걸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또 밑에서 나오는데, 신용 평가 기관들이요, 이렇게 퍼포먼스 센시티브 뎁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권 중에서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던가 뭐 이런 거 있죠, BW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요게 많으면 어떻게 이 회사가 잘 되면 나중에 이게 채권이 아니고 주식이잖아. 그러면 부채가 아닌 자본이니까 다운그레이드, 강등을 또 더 느리게 하더라라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쭉 어떻게 빠르게 드린 내용들에 좀 차근차근하게 짚어보면서 증거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BBB BBB 등급의 우리 채권자들이 결론적으로는 엄청나게 위험은 증가하는데 이율은 감소, 금리는 내려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이전에는 또 그런 일이 이제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준이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회사채 시장에 녹아낼 때 BBB 시장이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연준이 BB 플러스 같은 폴른 엔젤 타락 천사들을 지지해서 사주기 전까지는 진압이 안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 내용은 제가 처음에 이 그 비브록에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고요. 그래서 현재 다시 한번 좀 보자면은, 그렇죠, 이렇게 비금융 민간 해석단한테 시작이 됐고, 그 빚의 대부분은, 그죠, BBB 마이너스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33%였어요. 원래 BBB 등급 채권이 33%였는데 전체 이 투자 등급 채권 시장에서 지금 52%가 됐다. 그리고 크기는 3배, 트리플이
3배만큼 커진 거예요, 현재 상황이.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회사들은 그죠, 이 질은 별로 안 좋아졌다. 왜냐, 이게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많은 돈을 빌렸기 때문이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채권 시장에서 다운그레이드가 되거나 내가 BBB 마이너스이거나 BBB 마이너스에서 밑으로 가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사 경영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고 어떻게 본다면 좀 이익을 발생시키려고 하고 좀 건실하게 리스크를 줄이는 경영 형태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BBB에서 BBB 마이너스를 가더라도 혹은 BBB에서 BBB 마이너스 뭐 부정적, BBB 부정적 이렇게 전망이 떨어지더라도 채권금리 거의 노치에 따라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점점 이제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또 이 등급들 중에서도 다운그레이드에 이제 민감하지 않게 채권이 많이 지금 발행이 됐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 BBB 지역들의 채권에서, BBB 신용등급 쪽의 채권에서 다운그레이드 벌러너빌리티, 즉 이 강등에 해당되는 대상이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거의 지금 한 30% 정도가, 그러니까 전체 BBB 시장에 있는 채권 중에서 30% 이상이 그 아래 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진 채로 현재도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또 쭉 나오죠. BBB 마이너스 등급의 채권 중에서도 실질적으로는 BBB 마이너스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없고 어떤 안정적인 애들의 채권은 거의 안 늘었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으로 가는 친구들의 채권이 확연히 늘었다. 그래서 위험이 많은 기업일수록 더 위험을 살인을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경영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연준이 이 등급 채권들이 이제 2020년 3월에 녹아내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BBB 마이너스에서 탈락한, 그래서 원래는 Q에 포함이 대상이 안 되는 채권으로 매입을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BBB에서 BBB 아래급, 즉 BB 등급이나 B 등급으로 떨어진 이 채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08년 금융위기보다 2배 이상 많았던 거고요. 또 갑자기 이렇게 채권 금리가 그 스프레드가 딱 붙어서 움직인 거 보셨죠? BBB나 뭐 A나 이쪽에서 이렇게 채권 금리가 이렇게 붙어서 움직였는데 그게 갑자기 확 늘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딱 퍼져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요런 친구들을 사줘가지고 안정이 됐다. 즉 채권 시장 자체가 이 어떤 틀린 자금 시장을 진화를 못했고 정부가 개입을 해서 나서서 막아줘서 이게 지금 진화가 됐기 때문에 이건 시장의 실패다라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됐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20년이래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갑자기 스프레드가 꽉 뛴 겁니다. 여기 스프레드고요. 이건 지금 그 폴른 에이저, 즉 BBB에서 지금 강등된 회사들의 이게 채권 양이고요. 이쪽은 이제 스프레드인데, 지금 딱 보시게 되더라도 BBB에서 바로 탈락한 친구들의 채권 BPS가 거의 뭐 1000 베이시스 포인트죠. 그 정도까지 움직였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딱 거의 딱 스프레드가 적다 갑자기 확 커졌는데, 요 이후에 이제 이 지점이 연준이 개입을 시작한 지점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화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연준이 어쨌든 QE를 통해 가지고 QE를 더 확장해 가지고 일단은 불은 껐지만 2020년 이전에도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있었다는 걸 지금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데이터는 어떤 걸 가져왔냐? 뭐 자본 구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자산
명세표, 밸런스 시트죠. BS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신용등급 평가표를 갖고 왔다는 거고, 본드랩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죠, 회사채 시장이라든지. 프라이머리 마켓은 이거는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발행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채권 100억을 빌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이 100억 맨 마지막 날에 100억 받을 수 있는 채권 얼마에 주고 사실래요? 라고 하면 뭐 99억에 산다는 사람도 있고 98억도 있고 97억도 있고, 요렇게 이제 발행 시장에서 서로 입찰을 하는 시장이 프라이머리 마켓이고요. 세컨더리 마켓은 내가 98억에 산 거 옆집 은행에 98.5억에 팔 수도 있는 거고, 뭐 마이너스가 나서 97억에 팔 수도 있는 요런 게 세컨더리 마켓, 즉 유통 시장이에요. 그래서 발행 시장하고 유통 시장인 거고요. 투자자들이 뭐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하면 뭐 개별 투자자도 보고, 또 QE는 연준이 투자자로서 채권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이렇게 많은 어떤 샘플을 가지고 추출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운그레이드 밸류어블 펌즈를 봤을 때 지금 2009년 이후로 BBB- 등급에서 원래 받아야 될 신용 등급보다 높게 나오는 현상이 계속 관찰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신용 점수는 어떻게 뽑아냈냐라고 본다면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뭐 자산 있고, 또 이익하고 자산, 또 에빗, 자, 다 영상에 있죠. 다른 영상이 있고요. 자산이고요. 또 북밸류 오브 에쿼티예요. 요거는 이제 자기 자본하고 또 부채 뭐 요런 걸로, 즉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재무 비율을 여러 가지를 합쳐 가지고 뭐 어떤 변수 좀 상수를 이렇게 넣어 가지고 계산을 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레이팅 인플레이션, 즉 얼마나 원래 받아야 할 점수보다 이제 높은 점수를 받았냐고 보니까, BBB 등급은 지금 2019년 뒤에 가가지고는 자기 등급보다 뭐 2등급 위, 즉 원래는 BB 그 위에 BB 플러스, 그 위에 BB 마이너스 등급을 받은 어떤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고요. 또 보시게 되면은 신용 점수가 내려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 반응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한다면, AAA나 AA 같은 초우량 등급의 채권은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하더라. 근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BBB 등급은 반응이 가장 적다. 그래서 아무리 뭐 재무적으로 이 펀더멘털이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신용 등급이 내려가는 이러한 현상이 가장 적게 목격된 것이 BBB고, 그 등급은 한 2등급 이상, 그러니까 보통 BBB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실제 신용 점수제로 내가 아주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게 BB 정도나 뭐 BB 플러스 등급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이게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결론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운그레이드 벌러너블 펌은 신용 점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신용 등급보다 점수가 오히려 낮은 BBB-인데 BB보다 신용 등급이 낮은 거를 다운그레이드 벌러너블 우리가 회사라고 확인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점수로 딱 환산을 해보니까 그죠, 결국에는 과대 신용 등급 평가가 있었다는 걸 또 말씀을 이게 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 친구들이 BBB- 등급, 즉 신용 평가 기관들이 BBB- 등급만 가면 갑자기 그 등급을 안 내리더라라는 것도 이제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나온 내용들은 아까 제가 설명해준 내용들하고 이제 거의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BBB- 등급에서는 아까 그 처음에 초록색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이거나 내려갈 확률이 높은 기업들의 오히려 금리가 낮더라, 즉 채권 가격을 높게 받을 수가 있더라는 거고요. 여기서 그죠, 이게 한 4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된다, 0.04% 정도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벌러너블 한 게 보이죠? 벌러너블 한데 요게 이제 금리가 되는 거예요. 금리가 되는데 지금 벌러너블 하니까 이게 6.4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보이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반대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예 지금 뭐 반대 현상이 지금 뭐 일어나고 있다라고 반대 현상이 아니고 그 폭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폭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스에 벌러너블하게 가면은 오히려 지금 금리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고요. 이게 지금 여기가 더 작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BB 본드 스프레드, 즉 BBB 금리 차가 첫 번째로는 이 BBB 요 등급에 대한 굉장한 이제 아까 투자 등급 채권의 수요로 인해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통시장에서도 이런 거는 확인이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유통시장에서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게 된다면은 이 타락천사가 될 것 같은 기업들하고 아예 뭐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 않은 기업들의 차이가 거의 안 나더라라는 거 아까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폭이 줄었죠. 지금 여기 6.4인데 여기서 이제 4로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0에 가깝거나 2013에서 2016은 오히려 반대로 가거나 또 그 윗등급인 A등급하고 그 완전히 아래 등급 BB등급보다는 항상 낮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 이제 이 데이터로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러한 함수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일단 등급이 떨어지면은 금리가 오르는 건 맞는데 그것도 BBB는 좀 아니더라. 그죠? BBB 등급에서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아래 등급 신용 등급으로 떨어질 것 같은 이 기업들의 금리는 오히려 낮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게 AAA나 AA, BB나 뭐 CCC 이런 다른 채권들한테는 전혀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신용 등급 점수나 뭐 신용 등급이 그 등급 내에서 떨어지는 거 있죠. BBB 플러스, BBB, BBB 마이너스 요 안쪽에서 떨어지는 요 등급 내 등급 차이, 등급 구간 내 등급 차이에서 발생하는 금리 차도 가장 BBB 등급 이 채권에서는 낮더라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하자면은 신용 등급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부도율을 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신용점수 카카오뱅크나 이런 데서 뽑아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물어보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사소한 변수 하나가 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이 부도율이 달라지는 거고요. 부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받아야 되는 금리가 달라지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부도율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나갈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소득하고 곱한 상수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자동이라는 함수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BB 시장에서 역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부도율에 상응하는 금리가 안 나오고 부도율에 상응하는 또 소득 수준의 이 회사의 소득 즉 순이익에 상응하는 어떤 양보다 더 많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이 여기서 이제 약간 잘못 평가되고 있다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확연하게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2013, 2016년 부분에서는 반대로 갔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실게요. BBB하고 지금 BBB 마이너스죠. 그래서 벌러너블 넣었더니 마이너스가 이렇게 더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네요. 근데 역시 A나 그 아래 등급 BB 등급에서는 또 요런 이제 벌어지지가 않는데 지금 A 등급도 뭐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BBB 등급만큼 심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AA나 AA에서 이게 약간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회사가 안 좋아지면 바로 금리가 오르는데, A 등급이라든지 BBB 등급에서는 어떻다 금리가 오히려 내려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고, 자, 결론적으로는 2년이나 이 5년 내에 부도율하고도 좀 안 맞더라라는 걸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부도율하고 이제 전혀 이제 상응이 안 되는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하고 있고요. 또 신용 등급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른 뭐 MBS나 뭐 신디케이트 론 같은 거 ABS라든지 뭐 항공기 리스 뭐 이러한 이제 시장에서도 보실 수가 있듯이 그거에 또 금리 차하고는 또 안 맞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 여러분들이 이거 뭐 멈춰놓고 보셔도 되고요. 보고서 보고 보셔도 되는데, 보산 비율하고 이 채권의 어떤 향후 금리가 안 맞더라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를 통해 가지고 그죠? 내가 부도율이 높더라도 혹은 부도율이 높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금리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요런 거를 통해서 채권 시장이 그런 행동을 하는 기업들한테 뭔가 특혜나 보조를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말씀드린 건데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이제 회사채 시장이 아닌 MBS라든지 여러분들 뭐 빅쇼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때는 또 이제 MBS 쪽으로 잘못된 신용평가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 사태가 이제 회사채 특히 BBB 시장으로 옮겨왔다라는 것도 약간 엿볼 수 있는 그런 게 아까 여기에 차트고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거 설명하면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떤 특혜 이게 어디서 왔냐? 이게 대체 근본이 뭐냐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래 뉴욕 연준에서 이론을 하나 짜왔어. 한번 들어보세요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의 요인이 있어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첫 번째, 투자 등급 채권의 상당한 수요. 그렇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위험을 지려고 해. 야, 10배 먹자. 뭐 이러한 어떤 심리가 투자자한테 번졌다. 세 번째,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용 등급 회사들이 평가의 강등을 잘 안 하더라. 자, 그러면서 QE가 양이 점점 많아졌죠. 그죠?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일단은 뭐 미달이 되든 뭐든 간에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공급을 이 QE가 계속 가져가잖아요. 뭐 의무적으로 약속한 만큼. 그러다 보니까 QE가 계속 진행되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다른 이제 투자처로 넘어가야 되는, 즉 QE는 가장 안전한 자산부터 계속 가져가다 보니까 그걸 버리고 다른 걸로 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QE가 인플레이션 올리면서도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Greater Quantity of Risk IG가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자들이 투자 등급 채권 중에서는 가장 이제 위험하고 금리가 높은 걸 찾아가야지만 보험 나중에 준다는 그 약속한 걸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으면 그죠? 가격이 증가하고 가격이 증가하면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 채권을 파는 우리 발행자 회사들은 리스크를 더 많이 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고, 요거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기사인데 얘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러한 발행 시장에서의 특혜, 그리고 또 투자자가 사야 되는 어떤 수요가 많은 거에 QE로 인한 수요 증가에 대한 특혜를 동시에 받았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강등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기업들만 받은 게 이제 만 포함이 된다. 즉 모든 기업들이 이 QE를 통해 가지고 이제 더 위험한 자산을 사게 하고 채권을 더 많이 사야 되는, 국채를 팔고 회사채로 와야 되는 그러한 환경에서 수혜를 받은 거는 맞아요. 그게 이제 구로다가 이야기했던 이제 그 more risk taking이라는 부분이 맞는 거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BBB나 좀 투자 등급 중에서도 부실한 어떤 브라켓에 들어가 있는 부실한 이 쪽에 들어가 있는 이 채권들은 이중으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위험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야 쟤들은 딱 보니까 그 QE가 우리가 제외되면 더 안 좋아지고, 그러면 투자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고, 뭐 낮은 금리로 계속 채권이 차환이 되니까, 그죠? 차환 아시죠? 요거 갚고 여러분들 그 대출 갈아타기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다운그레이드 안 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을 하네. 그러면은 몇 년을, 이게 지금 10년을 지속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 짓을 하더라도 BBB 마이너스 밑으로는 안 떨어지네. 그리고 BBB 마이너스나 BBB 마이너스 부정적이나 뭐 이렇게 하더라도 금리 차도 별로 안 나.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리스크를 잡기 시작을 하더라라는 거고, 이게 이제 지속이 되면서 신용 등급 자체가 BBB 등급에서 약간 무너졌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도율하고는 아까 많이 벌어졌다는 게 차트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 이제 사태는 결론적으로 투자자가 막 이제 위험한 자산으로 투자하는 행태하고, 그 다음에 신용등급을 안 내는 행태가 이제 뭉쳐가지고 기업들이 이렇게 가도록 또 만들어준 거고요. 이제 요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BBB하고 BB 등급에서는 엄청난 금리가 상승이 되고 있는, 뭐 아까 전에 말했던 굉장한 웨지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드 커브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원래 일드 커브는 우리 통상적으로 시간이나 만기에 대한 커브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등급에 대한 커브예요. 그래서 AAA에서 뭐 A 쪽으로 강등이 되더라도 금리가 그렇게 크게 안 뛰고요. A에서 BBB로 가는 데는 그것보다는 금리가 좀 많이 튀는데, 그죠?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튀더라. BBB에서 BB, 즉 투자 등급에서 투기 등급으로 내려가는 요 구간에서 한번 딱 떨어지면은 이게 폴른 엔젤, 타락 천사가 되면서 얘는 이제 QE에도 포함이 안 돼. 보험사도 안 사. 연금도 안 사. 뭐 요러한 자산으로 전환이 되면서 상당히 큰 그 영향을 받더라라는 거고요. 그거는 어떻다? 원래 QE가 진행이 안 되던 상황에서 이게 정상인데, 베이스라인 요게 파란 선 이쪽이 정상인데, 연준이 QE를 통해 가지고 계속 투자자들이 내 채권이 계속 가격이 오르고 그걸 팔고 다음 걸 사면은 그 채권 가격이 높아진 상태에서, 그죠? 만기가 딱 왔어요. 내가 보험회사예요. 갖고 있는 2% 채권이 만기가 됐어. 그래서 새로 사야지 했는데 0.1%야. 그러면은 나는 매년 2% 이자를 받아야지만 그 보험 가입자한테 2%그 복리율을 줄 수 있는데 그걸 못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투자 등급 내에서 2%에 가장 가깝게 주는 채권을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러한 이제 현상이 이제 더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제 IG, 즉 투자 등급 채권에 대한 이 수요가 커졌고요. 요거는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BBB로 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등급 취약이 되더라도 오히려 그 금리가 떨어진다. 왜냐면 등급이 취약이 됐다는 말은 회사가 빚을 많이 지고 있다는 건데, 빚을 많이 지는 회사들이 빚을 더 지려고 하니까 발행량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발행량이 많으면 연금이나 보험회사에 들고 갔을 때 이제 그 사이즈가 되다 보니까 또 그거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BBB에서는 오히려 등급이 취약한 회사들이 스프레드가 낮더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델도 이를 확인을 좀 해줍니다. 하지만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근데 BB로 가니까 갑자기 취약해지니까 더 투기 등급으로 더 떨어지면은 금리가 난리가 나더라라는 걸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요 투자 등급 내에서는 더 완만해지다가 그죠? 요 폭이 더 줄어들었는데 투기 등급 결론적으로 투기 등급으로 가면은 뭐 똑같더라. QE가 진행이 되더라도 연준이 BB 등급 이 채권을 사주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똑같더라라는 말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경제와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보고서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모델이죠. 이게 모델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이제 아까 저희가 말했던 뭐 신용 등급을 내리지 않는 문제라든지 또는 투자자들이 이제 또 중요한데 신용 점수가 내가 이거 아무리 봐도 그죠. 이거 BBB 마이너스는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S&P가 세상만상 S&P가 BBB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BBB 마이너스 정도는 되겠지라고 판단을 한다는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게 맞든지 안 맞든지 신용 점수로 연준이 따져가지고 내가 계산해봤든지 말든지 일단은 신용 등급 회사들이 부여한 등급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뢰한다는 게 깔려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용 등급 회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된다? 다시 이게 다 붙어버리는 거죠. 그죠? 혹은 더 무너질 수 있어요. 아까 2020년 3월 금융위기 시점처럼 완전히 박살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전제로 좀 깔려가 있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QE하고 뭐 M&A가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주신 겁니다.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소마 포트폴리오가 우리가 항상 이제 뭐 다른 뭐 언론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래서 말하는 연준의 밸런스 시트, 연준이 채권 보유량입니다. 요게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투자 등급 채권에만 투자하는 투자자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이 연준의 QE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easure of 지금 investors exposure to QE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 QE에 대한 exposure라는 거는 그죠? 투자자가 채권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QE를 한 연준의 포트폴리오와 겹치냐라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이 어쨌든 나오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연준도 사고 나도 사는데 연준이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요가 받쳐주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금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자 중에서 연준하고 비슷한 채권이나 같은 채권을 샀던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이율이 이제 연준의 정책에 따라서 이율이 많이 영향을 받는 상태가 된 거고 그게 연관관계가 높을수록 QE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투자자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시간에 따라 가지고 또 증가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만기가 긴 걸 산 사람이 있어요. 5년 전에 30년 만기 채권을 산 사람들은 사실 연준이 QE를 하든 말든 내가 이 30년짜리 채권을 시장에 팔고 새로 살 생각이 아니라면 내 채권 가격은 오르긴 했지만 만기에 정해진 이자만 딱딱 따박 받으면 그건 뭐 연준하고 큰 상관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 갑자기 10년짜리 내가 채권을 샀는데 연준이 QE를 막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는 내가 QE 끝나겠지 하고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만기가 딱 돼버렸네. 이렇게 되면 갑자기 QE에 대한 노출도가 증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연준하고 QE 쫙 같이 가다가 갑자기 막 30년짜리 뭐 이태리 채권을 샀어. 그렇게 해가지고 QE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노출도가 또 감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 가지고도 지금 QE 노출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뭐 그거는 제껴놓고 우리가 분류를 딱 해서 QE의 노출도가 많은 애, 중간 정도 있는 애, 낮은 애 이렇게 카테고리를 분류해가지고 어떤 이제 아까 BBB에서 신용평가 잘못되고 M&A를 많이 하고 뭐 그런 거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게 그거랑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QE의 영향을 많이 받은 투자자들, 하이 익스포저 투자자들은 이렇게 회사채 자체, 특히 투자 등급 회사채를 많이 사더라라는 겁니다. 요 2014년부터 요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요게 BBB 시장에서 가장 잘 나타난 거고요. 그게 BBB 시장 중에서도 어떻게 된다. 미래의 타락천사가 될 확률이 높은 기업들에게 좀 집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QE 익스포저는 이렇게 뭐 계산한다라고 식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익스포저가 높은 친구들이 2014년부터 확연하게 증가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또 AAA나 AAA도 물론 많이 삽니다만은 역시 그 BBB 시장에서 많이 샀다. 그리고 이쪽을 이제 내려와 보시면은 BBB 이제 시장에서 특히 우리 타락천사들, 여기 DV라고 적혀 있는 애들이 이제 폴른 엔젤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고요. 논 DV는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네거티브 신용 점수나 뭐 이런 걸로 등급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안 되는 기업들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요 점선하고 파란 선, 요 선들이 지금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근데 요게 또 트리플 A나 더블 A나 싱글 A로 넘어갔을 때는 또 그런 현상이 적게 관찰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결국에는 연준의 QE 정책에 많이 노출된 투자자들이 어디로 가더라. 그 등급 강등이 될 만한 기업들로 많이 투자를 하더라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식을 좀 만들어 봤더니 쭉 보시게 되면은 그죠? 이렇게 벌러너블, 즉 투자 등급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 지금 부여되어 있는 신용등급보다 내려갈,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많은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애초에 투자 등급에 투자 안 하는 애들 있죠. 나는 원래 뭐 연금이나 보험처럼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하이힐드 뭐 ETF나 뭐 이런 것처럼 나는 애초에 정크본드, 애초에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이율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채권에 투자하는 그러한 기업이야 라고 한다면, 그러한 투자자라고 한다면 그거에는 뭐 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BBB인데 이율이 이렇게 낮아? 나 안 살래 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봤을 때는 저 BBB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BB가 물론 신용등급에서는 두 단계, 세 단계 차이가 나는데, 내가 봤을 때 이 기업이 저평가고 저 기업은 고평가이기 때문에 투자 등급만 살 필요가 없는 애들, 그죠? 정크본드를 주력으로 사는 애들. 그래서 한때 QE가 시작되고 미국 주식시장이 막 오면서 투자 등급 채권을 안 사고 정크본드 ETF가 되게 주목 많이 받았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등급만 전문적으로 사는 애들한테는 또 별로 이렇게 BBB 등급 채권이 각광을 못 받더라. 그래서 별 연관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떨어질 것 같은 대로 피하고, 또 BB 등급에서 뭐 좋은 거를 좀 가져오는 이러한 행태를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행태가 좀 많이 나왔고, 자, 결론적으로는 QE에 또 낮게 이렇게 그죠, 장기 채권을 많이 보유했다든지 뭐 다른 투자 전략을 가져가지고 QE에 별로 노출이 안 된 친구들은 또 뭐 강등하는 채권을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현상이 발생됐고, 결국에 그 중심에는 BBB 채권하고 투자 등급의 자산만 사는 투자자들이 중심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어스 리스테이크, 아까 전에는 투자자들이 투자 등급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자산 쪽으로 이동했다 하면, 이제는 이 BBB 있는 애들이 이 돈을 갖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M&A를 가장 많이 했고요. M&A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게 되면은 등급을 높게 유지를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경험적으로 체득을 한 건데, 뭐 회사 규모가 늘어나면 물론 좋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뭐 두산이라든지 한국에도 금호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과감하게 막 크게 이제 지금 신세계도 그러고 있는데 확장을 하다가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증가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등급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M&A를 통해서 회사 규모를 늘리게 되면서 위험도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근데 요러한 이제 돈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빌려가지고, 왜냐면 QE를 통해 갖고 전반적인 금리가 다 낮아졌는데, 그러면 BBB 등급에서 어쨌든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했는데, 스페큘레이티브 그레이드, 즉 이 BBB 밑쪽, 그 BB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관찰이 안 됐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M&A라든지 뭐 투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회사의 위험을 더 져가지고 뭐 이렇게 좀 분위기 반전을 해보려는 뭐 이런 시도들이 2013년에서 2015년을 중심으로 투자 등급 채권 BBB에서 AAA까지만 나타났지 그 밑에 등급에서는 안 나타났다는 게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고, 특히 BBB 중에서도 등급이 강등되려고 하는 애들이 M&A에 참여 더 많이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등급 중에서 BBB가 아닌 애들이나 BBB인 애들이나 보게 되시면은 채권이 이렇게 거의 비슷하죠. 근데 하이힐드는 많이 좀 줄어 있어. 물론 회사마다 이제 특히 BBB 이상의 어떤 좋은 등급의 회사들은 이제 규모가 훨씬 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보고서상으로 봤을 때 BBB가 굉장히 큰 기업들에 비해서 돈을 많이 빌린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힐드로 가서 또 줄어든 거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AA 이제 논 BBB, BBB 이상의 또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빌릴 때는 거의 논 M&A가 좀 많았어요. 근데 2019년 이쪽도 그렇고, 근데 이제 또 보시게 되면은 또 BBB는 거의 뭐 반대 반 50대 50 정도 되더라라는 거고, 하이힐드는 뭐 엄청나게 줄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자체로 보면은 또 BBB가 그렇게 작은 거는 아니죠. 그래서 BBB가 현재도 BBB가 굉장히 많은 양을 좀 차지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고, M&A만 떼서 보더라도 확실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BBB 중에서도 특히 벌러너블한, 그러니까 BBB인데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 같은 기업들이 더 M&A에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BBB 중에서도 그냥 뭐 BBB에서 안정적으로 있는 친구들은 그냥 뭐 자기 갈 길 가는, 그래서 별로 M&A에 크게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토탈 딜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이제 논 BBB 쪽도 지금 나오는데요. 이쪽하고 이쪽 비교해 보시면 또 이렇게 좀 비교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벌러너블, 논벌러너블 이렇게 강등 위기에 있는 거 없는 거 비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비율을 좀 확인해 보시면 딱 나오는데요. 전체 투자 등급에서 이제 M&A 계약의 이제 비중이 이 정도인데, BBB로 가면은 이제 이만큼 투자 등급 강등 위기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더 M&A를 좀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밋빛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너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 감소라든지 뭐 매출 증가, 이익 증가, 또 요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미래 현금으로 부채를 갚는 그럴 듯한 계획이 나왔는데 요걸 지키지 못하더라 라는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M&A를 하고 나서 그러면 내가 이 신용점수제로 등급 말고, 등급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많이 부정확하니까 그러면은 점수제로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M&A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등급이 실제로는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이 차트를 보시면은 신용 등급이 하향되는 게 플러스고요. 신용 등급이 상향되는 게 마이너스인데, 이게 이제 조금 보면 BBB에서 다운그레이드 될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그죠? BBB가 원래 레이팅 인플레이션이
요 정도 있었는데, 그죠? 0.16이 있었는데 지금 0.566으로 지금 증가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가능하지만 역시 그쵸. 이제 다운그레이드가 될 확률이 훨씬 줄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확인이 이제 된 거고, 이쪽은 신용등급 하향에 대한 게 이제 플러스인데, 근데 결론적으로 이게 데이터상으로 딱 때려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신용등급 하향이 많이 되다. 그러니까 확률은 이렇게 줄어들긴 하는데 내려갔을 때는 확 내려간다는 거를 지금 이제 또 보여주는 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게 또 지금 데이터 뽑아 놓은 게요, 5년. 그러니까 M&A 이후에 5년 안에 지금 신용등급이 바뀌었던 기업들을 좀 확인을 만 샘플로 찍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전체적으로 그 향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추적을 못했는데, 어쨌든 한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해보시자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기업들, 즉 원래 등급이 떨어져야 되는 기업들이 M&A를 통해서 0.4노치 정도, 그러니까 뭐 반등급 정도는 평균적으로 다 이렇게 좀 신용평가에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받고 있더라, 그런 향이 있더라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좀 보시게 되면요, 모든 이 결국에는 이 투자 등급 내에서는요, M&A를 하면은 어쨌든 다운그레이드 되는 확률이 증가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M&A를 했을 때 이렇게 등급이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 등급보다 더 떨어져서 평가받는데 BBB는 아니었다는 건데, 그게 이제 또 이게 또 뒤집혔다라는 거고요. 결국 M&A 자체가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BBB 마이너스 중에서도 좀 안 좋은 전망을 가진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된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다운사이드 리스크죠. 그죠? 다운사이드 리스크고 요게 업사이드 포텐셜인데, 결국에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높은 상태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등급 상향이 마이너스인데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인텐시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M&A는 회사나 경제한테는 취약성을 이렇게 주는데, 그게 이제 등급상으로는 좋은 등급을 주는 요인이 되니까 이게 반대로 된 거고, 근데 이게 팬데믹에서 실제 위험과 신용등급에서 벌어졌던 이 갭이 한 번에 후루룩 메워지면서 이제 연준이 개입을 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건 보시게 되면은 등급별로 이제 이 시장 점유율을 따진 건데, BBB 중에서도 그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은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도 높아졌다. 그리고 마켓쉐어, 세일즈도 높아졌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걸 통해 가지고 이 회사가 좀 부각이 되는, 매출이 늘고 시장 점유율이 늘고 이런 월가가 좋아하는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BBB에서 나온 저렴한 채권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또 2020년에 어떻게 됐냐? 2020년 어떻게 됐냐? 그럼 BBB에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1.5등급 다운그레이드, 2등급 다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가면은 다운그레이드, 이쪽으로 가면은 승급 강등이죠. 보시게 되면은 뭐 2등급 떨어지는 건 예산 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20년에도 논 M&A 한 기업들, M&A 안 한 BBB들은 그래도 뭐 떨어져봤자 그죠, 1.5등급 정도였고, 제일 많았던 게 0등급 미만이에요. 그죠? 오히려 그냥 등급 가만히 있었던 기업들, BBB 중에서도
마이너스인데 M&A까지 한 놈들이 제일 문제고, M&A를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뭐 이렇게 기업들은 그래도 문제가 좀 덜했다라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서 BBB에서 그 밑으로 떨어진 타락 천사 기업들이 된 투자 등급에서 투기 등급으로 강등된 기업들의 대부분은 M&A에 참가를 했던 기업이다 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나오는데, BBB에서 근데 M&A를 이제 하면은 어떻게 된다. 결론적으로 업그레이드 신용등급이 올라갈 확률도 증가하고요. 신용등급이 이렇게 내려갈 확률도 이제 어느 정도 증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차트만 쫙 보시면 한번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이게 다 설명해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보실게요. M&A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요, 결국에는 M&A 자체가 이 다운그레이드에 영향을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요인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BBB를 제외하고는 M&A를 했을 때 그런 요인들이 관찰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친구들이 보시게 되면 관찰이 되는데, 근데 BB는 아니었어요. BB는 결국에 경제가 안 좋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M&A를 하면은 이 자체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이 약하니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더라는 거고요. 또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거는,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뭐 이렇더라도 실제로 회사가 좋아진다고 해서 업그레이드를 안 해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려가는 거는 굉장히 신용평가 회사들이 보수적으로 판단하긴 했는데,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 프로버빌리티가 나오죠. 업그레이드 프로버빌리티에서 BBB하고 보시게 되면 BBB하고 M&A, BBB하고 지금 BBB 2020, 그렇죠? 요거 두 개 확인해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확률에서도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올라가는 거는 자격이 되면 잘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확률은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내려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좀 안 내려보내는 이러한 흐름이 이제 계속 관찰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전에부터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이 신용등급이 안 좋은 이 기업들이 M&A 크기를 굉장히 늘려왔다라는 걸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어떻게 된다? M&A를 못한다. 왜냐하면은 BBB 투자등급 채권 시장이 녹아 내렸으니까.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갑자기 신용등급이 BBB에서 막 버티다가 더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쪽을 또 보시게 되면은, BBB 중에서 이제 다운그레이드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M&A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신용평가 회사들이 그걸 안 한다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M&A를 크게 했는데,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된다? 늘어났다. 그래서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계단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한 번에 쾅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시장이 이렇게 약간 잘못 평가를 하면서 쇼크를 받는 거죠. 그런 거 있어가지고도 이제 좀 됐는데,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어쨌든 이 M&A 관련한 채권을 사주는 어떤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던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M&A를 했을 때, M&A가 발표되거나 했을 때 아까 QE에 많이 노출된 투자자들이 이러한 기업들의 채권을 많이 사더라라는 거를 이제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 효과도 어떻다?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정크본드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는, 즉 투자 등급에 묶여 있지 않는
이러한 투자자들한테는 또 이런 효과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 보시면 또 나오는데 투자 등급별로 좀 쫙쫙 쪼개봤더니 역시나 이제 QE에 많이 노출된 애들 중에서도 특히 BBB-에서 BB 플러스로 떨어지는 이러한 타락천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한테 이제 수요가 더 많이 몰렸다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1번 기업들이 많이 위험을 진려하고, 2번 QE를 통해 가지고 이 투자 등급 채권에만 투자하는 이 투자자들을 자꾸 위험 자산으로 밀어내는데 그게 투기 자산은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세 번째는 신용 등급을 제대로 안 떨어뜨리니까 결론적으로는 BB 등급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세 개의 요인이 뭉쳐갖고 엄청난 효과를 발휘해서 이제 이러한 금융적 어떤 리스크의 축적이 가능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투자 등급 사고 투자 등급을 안 사고 하는 거 봤는데, 쭉 보시게 되면은 딱 나오죠. 투자 등급의 QE에 물론 노출이 됐다. QE에 노출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벌러너블 즉 강등할 만한 기업들은 IG 즉 투자 등급을 사는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있는데요. 또 투자 등급 안 사는 친구들은 또 안 산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 보시게 되면은 M&A를 하는 기업들도 IG만 투자하는 즉 투자 등급만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 보시면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논 IG 투자 등급에 투자 안 하는 친구들은 BB 등급에서도 뭐 M&A 안 돼 그럼 빠져하고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거는 요 어떤 데이터가 이제 좀 들어맞는다, 요 이론을 보여준 어떤 행위다, 증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이자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간하고 지금 2013년, 2016년 QE가 좀 활발하게 가는 구간에서 좀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스프레드가 더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즉 금리가 더 떨어지는 모습 보이는 거고요.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아까 전에 3개 해가지고 BBB 등급 채권의 금리가 결국 자기 부도율보다 낮게 나오고, 돈을 많이 찍어도 금리가 안 오르고, M&A를 해도 금리가 안 오르고, 등급은 안 떨어지고, 투자자들은 계속 사주고, 이러한 현상이 결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일단 이 기업들이 이런 어떤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가져간 돈이 3천억 달러 정도 된다. 2009년에서 2019년 정도. 그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두 가지의 요인이 있다. 미스프라이싱 그리고 다운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 미스프라이싱은 아예 등급이 잘못 나온 거고, 다운그레이드 어보이던스는 미스프라이싱은 부정적 그 등급 내에서 그냥 긍정적 부정적 등급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랑 상관없이 금리가 나간 거고, 다운그레이드 어보이던스는 아예 신용 평가사들이 등급 평가를 좀 잘못한 부분 때문에 낮게 금리가 나간 거죠. 자, 그렇게 돼가지고 아까 그 차트를 쭉 본 거고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은 다른 기업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죠? 다른 기업들한테 영향을 주는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결국에는 M&A인데, M&A를 해가지고 결국 M&A는 신규 투자라고 보기엔 어렵거든요. 결국에는 1과 2라는 기업이 한 시장에서 주인이 다르고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쌓았는데, 1이 갑자기 2를 가져간 다음에 2에 있는 주주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현금으로 엑싯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M&A예요. 그러니까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투자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고용이라든지 이 산업 전체의 증가, 그리고 투자, 그리고 매출 증가하고 아까 전에 가격 상승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차이는 뭘 볼 거냐면 한 업종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짓을 한 기업의 비중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판단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딱 해보니까 이렇게 BBB 마이너스나 BBB 등급에서 막 채권을 찌어가지고 M&A 하고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은 업종일수록 이러한 실질 경제에 미치는 그죠 악영향이 더 많더라.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M&A를 안 하고 자기 할 일 하면서 어떻게 다운그레이드 위기에 없는 신용 점수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회사들이 오히려 고용도 많이 하고 더 많이 성장하고 투자도 많이 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차트를 보시면 그러한 부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증가, 투자, 매출 단가에서 논 베리어블 IG가 훨씬 더 높죠. 지금 이게 모든 게 다 높게 지금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지금 이제 이 벌러너블 즉 강등 위기에 있는 BBB 등급의 기업들이 많을수록 이러한 것들이 다 마이너스가 많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까지도 자기도 별로 그 BBB 등급 BBB에서 채권 막 찍는 회사들도 안 좋고 그 산업 전체에도 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마지막으로 싹 정리가 된 내용이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돈을 찍어가지고 M&A를 해서 나쁜 효과들이 다 퍼진다는 거예요. 경제 전체, 특히 경쟁자 그리고 그 산업에. 그렇기 때문에 QE를 진행을 할 때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향후에 논의를 해가지고 QE가 이런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QE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내용이 좀 부족하게 제가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차트에 대한 것도 더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제가 뭐 올려드리든지 하고 이게 또 공개된 내용입니다. 링크를 일단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차트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일단 미국이라는 뭐 나라를 경영하는 이제 입장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이제 요 차트가 저는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BBB 차트를 좀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가장 2020년 이후에 보는 차트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 아닙니까? 그죠? 항상 뭐 성장을 한다, 기업의 성장성, 기업의 성장성, 그리고 뭐 어떤 시장 그죠? 장악력 뭐 이런 걸 이야기했죠. 그리고 특히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다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라든지 쿠팡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다 성장성이라든지 마켓쉐어 얘기를 하고 뭐 사실 이익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은 그게 돈이 많다기보다는 이러한 자본이 아예 비효율적인 곳에 계속 투자가 되는 그러한 어떤 거의 어떤 결과물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QE가 종료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어떤 경제 성장은 미국도 계속 유지를 하고 싶은 상태에서 어쨌든 돈만 최대한 적게, 그러니까 QE가 이제 종료가 된다는 거는 경제 성장을 주의했다는 게 아니고 돈을 최대한 적게 푸는 상태에서 경제 성장은 유지를 하고 싶다는 말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자본이 들어간 곳 중에서 가장 효율성이 낮은 곳을 찍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 없는 돈으로 밀어붙이는 혁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도 정말 많고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낙관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이제 종료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뭐 투자로 대박을 노리거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종료가 돼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우량 기업들 우리가 생각했던 뭐 원래 있었던 잘하던 기업들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SAP, 구글, 뭐 일본, 뭐 한국에도 그런 기업이 있죠. 그런 기업들의 기준은
괜찮다. 그래서 QE가 종료되더라도 우리가 뭐 막 헛소리 하면서 향후에 이 시장이 2조가 될 거야, 뭐 향후 이 시장이 100배 성장할 거야, 이런 기업들 하고 그냥 자기의 일을 잘 하면서 항상 뭐 작게 혁신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결과를 보여주는 기업하고는 아예 동떨어져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아직도 미국은 결론적으로 이 리스크가 2020년에 연준이 개입하면서 떠받쳐 준 거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처럼 회사채 시장 자체, 그때는 2008년 금융위기는 MBS라든지 이런 곳에 가가지고 잘못된 이 등급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기가 발생을 한 건데, 이번에는 회사채 시장에 그런 리스크가 발생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못했어요. 만약에 이 보고서가 지금 2022년 2월에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어드레스를 하고 싶고 구조를 바꾸고 싶었다고 한다면 2020년 말이나 2021년 초에 나왔어야 되는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여기서 나온 것도 뭐냐면은 이제는 이 구조를 계속 가져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어떤 연준의 정치적인 판단이 또 섞인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기업들에 대한 자비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뭐 우리나라 채권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제 흐름이 여기까지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프렌드라든지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지금 채권 미달이 발생하고 있고, 이제 막 M&A 열심히 하던 신세계도 지금 뭐 이게 뭐야, 스타벅스하고 그죠, 뭐 이베이 이후에도 좀 조심하는 것들, 이런 모습이에요. 이제는 정말 수익성을 보여줘. 이제는 더 이상 뭐 꿈과 희망의 나라로 가가지고 뭐 100조 시장이 된다,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사서도 안 되고요. 뭐 전기차 뭐 100조 시대 간다, 뭐 그죠, 뭐 친환경 에너지 100조 시대 간다, 100조 시대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이익이 일단 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아까 전에 연준이 말한 대로 신용 점수제로 했을 때 뭐 ABC라든지 총 자산이라든지 이자 보상 배율이 어느 정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그 꿈이 제시돼야 되는 거지, 그거 없이 입으로만 나불나불 되는 어떤 그러한 상태, 이제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렵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채가, 독일 국채가 플러스 지점이 있었잖아요. 그죠? 독일 국채에서 하면 여러분들 원래 돈을 뺏어갔는데 돈을 준답니다. 최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이제 예측을 해야 되고, 사실은 미국이 어떤 자랑하던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돈을 무지막지하게 넣어가지고 비효율적인 산업에서 사이즈를 크게 하는 뭐 이러한, 그래서 대마불사가 아니고 이제는 대마불사이보다는 정말 내실을 다져야 되는 그러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쭉 해보시고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내용은 어렵습니다. 공감은 안 돼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온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가 보시면 2020년 3월에 다 끊겨있잖아요. 지금 최신의 데이터가 2020년 3월이 마지막이었으면 이게 연구가 끝나더라도 2021년 정도에 끝났다는 건데, 이게 묵혔다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물론 저도 뭐 이런 내용을 알고 뭐 기존에도 계속 했지만,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연준 자체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굉장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뉴욕 연준에서 어떻게 보면 QE의 부작용 얘기하는 거라면은, 두 번째는 FRBSF네요. 그래서 요거는 샌프란시스코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발표한 어떤 이코노믹 레터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Searching for Maximum Employment, 즉 최대 고용을 어떤 찾는답니다. 그래서 최대 고용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를 보실 때, 최대 고용이 원래 연준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목표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근데 재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측정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제 고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일을 하려는 이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 인구 구조에 따라 가지고도 일을 할 수 있고 없고도 나뉘고, 일을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도 나뉘고, 또 실업률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잡 시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업급여를 받거나 뭐 이렇게 하려면은 실제로 일을 하고 싶으려는 취업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업률하고 또 연준이 생각하는 완전 고용하고는 또 거리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은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른 이제 좀 요인들이 고려 대상에 돼야 된다. 특히 이 완전 고용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이란 거고, 그래서 두 가지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LFP, 그래서 Labor Force Participation, 즉 노동 참여율이라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EPOP죠.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들과 어떤 인구의 비율을 요거를 이제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쭉 봅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어떤 기록적인 경제적 일단 성장은 나왔어요. GDP라는 것이나 뭐 실업률 이런 면에서는 그런 게 나왔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연준이 가져온 새로운 어떤 기준 LFP나 EPOP라는 거는 이제 어쨌든 같이 따라오고 있긴 한데 좀 모자르긴 모자르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원래 은퇴해야 될 기존 은퇴보다 은퇴 연령이 계속 뒤로 미뤄지면서 어쨌든 높은 상태에서 유지하다가 지금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요인이 있다라고 분석을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일을 안 하려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노동력의 배분이 굉장히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도 적고, 즉 일하고 싶은 사람은 다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은 굉장히 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노동 참여율이라든지 인구 전체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그 현재 상태가 연준이 말하는 맨데이트 커미트먼트라는 완전 고용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내용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업률은 노동 공급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일 찾고 다닌다는 신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게 섞인 거죠. 그 고용 시장이 섞인 건데, 그거는 왜냐하면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고용된 사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용된 사람하고 일 찾으러 다니는 사람의 어떤 비율로서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노동 시장과 완전 고용 사이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LFP, 즉 Labor Force Participant, 즉 전체 인구 중에 이제 노동 가능 인구 중에 실제로 노동 의지가 있는 사람의 비율하고 전체 인구 중에 고용돼 있는 사람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는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더라라는 이제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 세 개가 같이 분석이 돼야지만 이제 의미 있는 어떤 숫자가 나온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골자인데요. 2007년부터 2009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은퇴가 발생했죠. 왜냐하면은 이때 뭐 그쵸, 나이 든 사람들 월급도 많이 가져가고 생산성도 낮으니까 회사에 내보내는 게 한번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노인들은 자체적으로 65세 이상들은 원래 노동 참여율이 낮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LFP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LFP가 떨어지는 건데, 그럼에도 나이 든 사람들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은퇴 연령이 뒤로 밀리면서 노동을 하는 노인 중에서 노동을 하는 비율은 이전보다는 상승하고 있지만 전체 인구로 따졌을 때는 그래도 이게 해당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또 여기서 말해주는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 65세 인구가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 비율이 높아지면은 계속 노동 참여율이라든지 어떤 인구에서 고용자 비율 요게 계속 감소를 하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를 하더니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고 이제 회사도 못 나가게 하고 뭐 월급도 깎고 뭐 해고 당하거나 뭐 이렇게 되고 무급휴직 당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은퇴가 늘어났고, 또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주식이 막 올라가니까 또 주식이 올라서 파이어족도 생기고 또 은퇴 뭐 그 펀드 이런 거 가입하신 분들은 또 그거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것 때문에도 또 자산 증시 효과 때문에도 은퇴가 좀 빨라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준은 계속 은퇴한 사람들과 뭐 일을 안 하는 노인의 비중이 이제 점차 계속 증가할 것으로 이제 보는 거고요. 네, 노동 참여율, 인구별 노동 참여율하고 요런 레이버 포스 파티시펀트 레이트 요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경제가 회복했을 때는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즉 노동이 원래 참여 안 하던 사람들도 경제가 좋고 월급을 많이 준다, 그리고 실업률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경제 호황기에서는 이제 참여율이 증가하는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거고요. 근데 노동을 안 한다는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결정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시간이 좀 걸린다. 즉 레이버, 그러니까 실업률이 떨어져서 지금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회사들이 좋은 조건을 막 제시해야 되고, 그 좋은 조건이 내 귀에 들려서 내가 지금 놀고 있는 것과 일하는 것 중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시장이 타이트해지면서 요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면서 노동 참여율이 점점 이제 증가한다라는 건데, 현재 우리가 물론 경제가 회복했다라는 어떤 말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표들도 나왔지만은 노동 참여율이라든지 인구에서 고용자가 차지하는 요 비율은 이전 피크,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에 확 떨어졌다가 회복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노동시장이 잘 안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요 지표들을 실업률과 함께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것이 또 이 보고서의 어떻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돈이 많은 사람들, uneven retirement가 지금 생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창 일해야 될 2030 세대에 비해 가지고 이제 점차 미국도 은퇴자 비중이, 고령자 비중도 늘고 은퇴자 비중도 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LFP하고 EPOP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계속 은퇴하는, 지금 한국도 그러한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거를 계산해 봤을 때 1년당 0.25% 노동 참여율이 감소한다라는 이제 계산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나리오를 하나 짜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실업률이 3.5%로 이제 장기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물론 연준은 그것보다 좀 높게 봅니다만은, 연준이 아니고 물론 경제학자들이 자연 상태, 즉 내추럴 레이트 언임플로이먼트라는 게 한 4% 정도로 봅니다만, 어쨌든 샌프란시스코 연준은 3.5%로 좀 확인을 좀 이렇게 가정을 했고, 또 다양한 성별과 인종과 나이 그룹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사람들의 LFP를 이제 이렇게 좀 고정을 시켜놓고 가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냈더니 어떻게 된다. LFP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 0.25% 감소하는데, 어쨌든 고용시장은
증가를 이제 회복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2023년도의 끝으로 가가지고는 어떻게 된다. 한 코로나가 없었을 때 트렌드보다 150만 명 노동자가 종국에는 감소한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고요.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또 발생하는 이유는 여성들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집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보육교사들이나 이런 거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은 연준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또 여성들 같은 경우도 좀 취직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제한 요인이 있으므로 2024년까지는 어쨌든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또 요거는 또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어떤 경제적 요인들이 겹쳐가지고 노동 참여율이라든지 노동 어떤 그 근로자 비율이 이렇게 증가하기는 2024년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 이제 딱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연준의 목표는 실업률을 낮추는 건 아니라 이런 말을 지금 이 보고서는 하고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사회 비중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이 비중이 많아져야지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건 맞는 이야기고, 근데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퇴를 한 사람이든 지금 뭐 노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건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건 경제가 회복되고 내가 이직에 입직을 하고 나서 뭔가 비전이 있고 경제가 성장을 한다는 시그널이 있어야지만 그런 경제적 유인과 동기에 의해서 노동시장으로 참여하는 건데, 지금 시그널이 이제 막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이클 있죠.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져서 회사들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사람들이 비교해가지고 또 이제 노동에 참여하고, 그럼 경제가 더 좋아지고 그러면은 더 타이트해지고, 요 사이클이 한 번, 두 번 돌기도 전에 금리를 올리고 QE를 종료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저기 뭐 뉴욕 연준에서는 BBB 등급 회사들이 공격적으로 M&A 투자하는 걸 안 좋게 봤지만 그런 거라도 안 해가지고 뭐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않는다면, 안 그래도 노동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겠어? 지금 금리를 올려선 안 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금융시장하고 금융시장의 성장 안정성 이런 것에서도 지금 이제 이 QE라는 것이 막대하게 뭔가 우리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위험 가중성을 틀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 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양한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잃고 하나를 잃으면 또 하나를 취해야 되는 이런 선택의 과정에 놓였고요.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문제 때문에 유가까지도 뭐 그런 이슈에 지금 놓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미국 경제라든지 연준이 가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를 단편적으로 좀 잘 보여주는 두 개 보고서를 갖고 왔고요. 제가 이게 해석이 조금 이제 그냥 이렇게 하면 제가 잘할 수 있는데, 요게 사실은 보고서 하는 게 좀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원본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 원문 내용 같은 경우는 올려놓겠습니다. 링크로. 그래서 그거를 옆에 놔두고 같이 확인하시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은 제가 최대한 좀 잘 설명해 드렸는데 그래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